일본 건축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통의 사임서가 도쿄 최고 권위의 전통건축연구소를 뒤흔들었어요. 그 사임서를 쓴 사람은 바로 나카무라 히로시 교수였습니다. 일본 전통건축의 최고 권위자로 불리던 그가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습니다. 한국에서 석 달을 보낸 후 돌아온 그가 한 말은 이거였어요. 제가 4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그는 일본 방송에 나가서 당당히 말했었거든요. 한국 건축은 우리 일본 건축의 아류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서 무엇을 받길래 평생의 신념을 송두리째 바꾸게 된 걸까요? 심지어 일본 건축계의 거물들이 모두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편견에 사로잡혔던 한 일본 건축가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가 치러야 했던 엄청난 대가까지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카무라 히로시입니다. 52살이고 도쿄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 전통건축연구소에서 25년간 근무했었어요. 당시 메이지 대학교에서 동양 건축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확고한 신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일본 건축이 동양 건축의 정점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건축에 대해서는 명확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한국 건축은 우리 일본 건축을 모방한 아류에 불과하다고 확신했었어요. 이 생각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서 심어주신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에서 건축 관련 일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항상 말씀해 주셨거든요. 히로시야, 조선의 건축은 우리가 가르쳐 준 것들이다. 그들만의 독창성은 없어.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새겨져서 30년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구소에서의 일상은 늘 같았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한국 건축을 폄하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한국 건축의 곡선미도 원래 일본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고 동료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해 봄 연구소 소장실에서 중요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일건축교류재단에서 한국 전통건축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거였어요. 소장이 제게 참여를 권했을 때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장의 말이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건축의 한계를 명확히 규명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거야말로 제가 평생 주장해온 것을 학술적으로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즉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한국 출장 소식을 전했어요. 아내는 걱정스럽게 반응했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연구 때문이야. 3주면 충분할 거야. 연구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미리 정리하며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만 봐도 명확했거든요. 한국의 모든 건축 양식이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곡선 지붕의 경우 일본이 훨씬 먼저 완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나중에 따라한 것에 불과했죠. 자료를 정리하면 할수록 제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출발 전날 밤 연구소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었어요. 모두들 이번 기회에 한국의 허황된 주장을 무너뜨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약속했어요. 30년간 연구한 것들을 총동원해서 명확히 증명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저는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일본 건축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완벽한 자료들이었어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었거든요. 이번이야말로 한국 건축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 탑승구에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곧 출발해. 3주 후에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갈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보게 될 것은 일본 건축을 모방한 아류들 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아직 전혀 몰랐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연구 계획을 세밀하게 점검했어요. 가방 안에는 일본 건축의 우수성을 증명할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30년간 모은 소중한 증거들이었거든요. 승무원이 음료수를 가져다 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일본 건축을 부러워할까. 아마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부끄러워할 거야. 기내에서 한국 전통 건축에 관한 책을 펼쳐봤습니다. 한국 측에서 미리 보내준 자료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불국사, 석굴암, 창덕궁 같은 건물들의 사진이 나와 있었지만 모두 일본 건축의 영향을 받은 것들로 보였거든요. 특히 첨화의 곡선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저런 곡선미는 분명 일본에서 전해진 기술이야. 한국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밟는데 한국어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처음 듣는 한국어였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본어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관광이세요?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연구 때문에 왔습니다. 기사님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무슨 연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건축 연구입니다. 한국 전통 건축을 조사하러 왔어요. 기사님의 얼굴이 밝아지더군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일본 건축을 따라한 것들일 테니까요. 호텔로 가는 길에 서울 시내를 처음 봤어요. 생각보다 발전된 모습에 조금 놀랐지만 건축물들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사이에 보이는 전통 건물들도 일본 건축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답긴 했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겉모습에 현혹되면 안 되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해. 그날 밤 한국 외교부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내일 일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먼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한국 측 연구진과 만나고 그 다음에 창덕궁 견학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좋다고 답했어요. 한국 연구진들이 얼마나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의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 연구진들에게 일본 건축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증명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방에서 일본 건축 자료를 꺼내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헤이안 시대부터 이어져 온 일본 건축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완벽한 자료들 앞에서 한국 연구진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특히 목조 건축의 정교한 결구 방식을 보면서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런 기술은 일본만이 가진 독특한 것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내일이면 한국 건축의 실체를 확인하게 될 거야. 그들이 아무리 포장해도 결국은 우리 일본 건축의 모방품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텐데.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요. 3주 후에는 분명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가 보게 될 것들이 제 평생의 확신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눈을 뜬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생각보다 활기차 보였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니까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는 예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과 전통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부여에 위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느꼈어요. 문화재청 산하의 특수대학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캠퍼스 자체가 마치 전통 건축의 박물관 같았거든요. 전통 건축학과 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대학은 전통문화 전문 인재 양성에 특화된 곳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고 싶었어요. 한국 측 자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김 교수님이 전통 건축 실습동으로 안내해 주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시죠. 실제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벽면 가득히 정리된 고문서들과 체계적으로 분류된 실측 도면들이 보였거든요. 마치 일본의 국립문화재연구소보다도 더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실습실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목재를 다루며 전통 결구법을 익히고 있었어요. 그 정교함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수준의 실습 교육은 보기 어려웠거든요. 김 교수님이 첫 번째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백제 무령 왕릉 출토품과 관련된 건축 기술 자료였습니다. 이것은 6세기 백제의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벽돌을 쌓는 방식이 매우 정교하죠. 저는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분명 일본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봤던 것 같은데 뭔가 달랐습니다. 더 정밀하고 체계적인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여준 것은 고구려 고분 벽화 속 건축물들이었어요. 고구려 시대에 이미 정교한 건축 기술이 있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 기술들이 일본에서 본 것보다 훨씬 오래된 것 같았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정말 그 시대 것이 확실한가요? 김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여러 고고학적 증거들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관련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창덕궁으로 이동했어요. 궁궐 입구에 서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일본의 어떤 건축물보다 뛰어나 보였거든요. 특히 인정전에 들어섰을 때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기둥들의 배치와 처마의 곡선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완벽했습니다. 일본 건축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이었어요.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창덕궁은 15세기에 건립되었으며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 한국 건축의 정수를 보여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둥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목재의 결구 방식이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정교하고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이런 기술을 15세기에 이미 완성했다니. 후원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건물들이 자연지형에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어요. 건물이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한다는 거였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철학과 기술이 정말 일본보다 먼저 발전한 것일까?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 종일 본 것들이 제 예상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 건축이 단순히 일본의 모방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일본 기술의 영향을 받은 것일 거야.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 해. 호텔 방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건축이 생각보다 잘 보존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런 영향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종묘로 향했어요. 김 교수님이 한국 건축의 핵심을 보여주겠다며 특별히 안내해 주셨거든요. 종묘 앞에 서자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전의 모습이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건축물과도 달랐어요. 단순하면서도 장엄한 그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기둥들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은 숭고함마저 느껴졌어요. 김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종묘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입니다. 한국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이 담겨 있어요. 저는 건물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 처마의 각도, 모든 것이 완벽한 비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정교함을 어떻게 600년 전에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건물 내부였어요. 아무런 장식이 없이도 신성함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일본 건축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미학이었어요. 이 단순함 속에 담긴 철학이 무엇인가요? 김 교수님이 답했어요. 한국 건축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것,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을 추구해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보러 갔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이 석탑은 일본의 어떤 탑보다도 세련되고 우아했습니다. 탑의 비례와 조형미를 보며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모방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작품이었거든요. 백제만의 독창적인 미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불국사로 향했어요. 경주까지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 건축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불국사에 도착해서 대웅전을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 완벽한 조화와 균형미에 압도당했습니다. 특히 다포 양식의 정교함은 일본에서 본 어떤 것보다 뛰어났어요. 청운교와 백운교를 오르며 저는 한국 건축가들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계단 하나하나까지도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거든요. 이런 깊이 있는 사고는 단순한 기술 모방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석굴암에 들어섰을 때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본존부를 중심으로 한 조각들의 배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건축과 조각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런 예술품을 어떻게 1300년 전에 만들었을까요? 이 기술력은 정말 놀랍네요.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신라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과 예술혼이 만들어낸 걸작입니다. 저는 석굴암의 건축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봤어요. 화강암을 정교하게 다듬어 만든 돔 구조는 현대 기술로도 쉽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제가 믿어왔던 것과 정반대였거든요. 한국 건축이 일본 건축의 아류라고. 이건 완전히 독창적인 예술이었어요. 저녁에 김 교수님과 식사를 하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오늘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 건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김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마 일본에서는 우리 건축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한국 건축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호텔 방에서 오늘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종묘의 장엄함, 불국사의 완벽한 조화, 석굴암의 신비로운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이 한국만의 독창적인 미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동료에게 보고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한국 건축이 생각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면 그들이 믿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0년간 확신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내일은 더 깊이 있는 자료들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교수님이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전통문화대학교 부설 문화재 복원센터였습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의 문화재를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이라고 했어요. 작업장에 들어서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장인들이 목재를 다루는 모습이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정교하고 섬세한 손놀림이었어요. 김목수라는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30년간 전통 건축 복원 일을 해오셨다고 했어요. 일본에서 오신 교수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김목수님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자신만만한 느낌이었어요.
그분이 작업하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 사찰의 기둥 복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작업 과정을 자세히 지켜봤어요. 전통 연장으로 목재를 다듬는 모습이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나무의 결을 읽어가며 작업하는 모습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기법은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김목수님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3대째 내려온 기법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방식이에요. 그분이 보여준 짜임 기법은 정말 놀라웠어요. 못 하나 쓰지 않고도 완벽하게 결합되는 목재들. 이런 정교함을 어떻게 몇백 년 전부터 해올 수 있었을까요? 옆에서 작업하던 젊은 장인이 설명해 줬어요. 대학에서 전통 건축을 전공하고 이곳에서 실무를 익히고 있다는 이 씨였습니다. 한국 전통 목조 건축의 짜임 기법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것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내진 설계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몇백 년 전에 내진 설계라니요. 이 씨가 실제 모형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기둥과 보의 결합 부분이 지진이 일어나면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현대 건축에서야 도입된 개념인데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하고 있었다니요. 오후에는 기와 제작 현장을 봤어요. 박 기장이라는 분이 직접 시연해 주셨습니다. 흙을 반죽하는 것부터 구워내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정교했어요. 좋은 기와를 만들려면 흙을 알아야 합니다. 박 기장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분은 흙만 만져봐도 어떤 기와가 나올지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과 기술이 어떻게 대를 이어 전승될 수 있었을까요? 가장 놀라운 건 기와의 곡선이었어요. 완만하면서도 우아한 그 곡선은 기계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 곡선은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박 기장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손으로 느끼는 거예요. 수십 년 해보면 손이 기억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런 기술과 감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수백 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단청 작업을 보게 됐어요. 복원 화사라는 분이 불국사 단청 복원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색을 배합하는 모습부터가 예술이었어요. 자연에서 얻은 안료들을 정교하게 섞어 전통색을 재현하는 과정이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단청은 그냥 색칠이 아닙니다. 권 화사님의 설명이었어요. 목재를 보호하고 건물의 격을 높이는 동시에 우주의 조화를 표현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하셨어요. 붓을 들고 문양을 그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했어요. 한 획 한 획에 정성이 들어가 있었고 그 결과물은 현대의 어떤 예술품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치고 장인분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 전통 건축의 장인 정신은 어떤 건가요? 김목수님이 진지하게 답하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할 때까지 계속 다듬고 또 다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수백 년 전의 건축물들이 지금까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겠구나 싶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루 종일 본 것들을 되새겼어요. 한국 장인들의 기술과 정신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본의 모방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에 저는 크게 감동했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그 자세가 한국 전통 건축의 우수성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에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일본보다 뒤처진 기술일까요? 오히려 더 뛰어난 것 같은데 말이에요. 다음 날 김 교수님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한국 건축사 관련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전시실 첫 번째 코너에 백제 건축 모형이 있었는데 그 정교함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부여 국남지 출토 건물지 복원 모형을 보며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학예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7세기 백제 왕궁 건축의 모습입니다. 이미 이 시대의 정교한 기둥 배치와 처마 구조를 완성했어요. 저는 모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둥의 간격과 지붕의 경사각이 일본 아스카 시대 건축과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하지만 연대를 보니 백제가 더 앞서 있었습니다.
혹시 이 기술이 일본으로 전해진 건 아닐까요? 학예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백제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아스카데라를 비롯한 많은 사찰을 지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일본 건축의 뿌리가 여기에 있었다니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음 전시실에서는 더 충격적인 자료들을 봤어요.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건축물들이었습니다. 기둥과 공포 구조가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들과 거의 같았어요. 고구려 건축 기술도 일본으로 전해졌나요? 학예사가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고구려 승려 해자가 일본으로 건너가 많은 사찰 건립에 참여했습니다. 호류지 금당의 구조가 고구려 건축 양식과 매우 유사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호류지는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인데 그 뿌리가 고구려에 있었다니요. 오후에는 한국건축역사학회 자료실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더욱 결정적인 증거들을 보게 됐습니다. 연구원이 일본 사료를 보여줬어요. 일본 서기에 나오는 기록이었습니다. 백제에서 온 기술자들이 일본 궁전 건설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와요. 저는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백제 아직기, 왕인, 그리고 수많은 백제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건축 기술을 전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음 자료였어요. 신라와 백제의 목조 결구법을 분석한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는 전통 결구법의 90% 이상이 한반도에서 전해진 기술입니다.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일본 고유의 기술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한국에서 온 것이란 말인가요? 저녁에 김 교수님과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교수님, 저는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본 자료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김 교수님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답했어요. 처음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그럼 일본 건축은 정말 한국 건축의 영향을 받은 건가요? 김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답하셨어요.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한반도에서 전해진 기술을 일본 나름대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분명히 한반도에 있다는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30년간 확신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건축이 동양 건축의 정점이라고 믿었는데 그 뿌리가 한국에 있었다니요. 컴퓨터를 켜고 오늘 본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백제와 고구려의 건축 기술, 일본으로의 전파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영향들, 모든 것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백제 기술자들이 일본에 건너가 사찰을 지었다는 기록들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이런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제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일본 건축의 우수성에 대한 믿음들,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정보였다는 걸 인정해야 하나요? 하지만 학자로서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오늘 본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일본 건축의 뿌리가 한반도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하루였다고 적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진실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미 제 확신은 많이 흔들렸지만 아직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도쿄로 돌아와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지난 일주일간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 건축의 독창성, 일본으로 전해진 기술들, 그리고 장인들의 정신력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어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서 연구소로 바로 향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다들 반가워하며 결과를 궁금해했습니다. 사토가 먼저 물어봤어요. 선배님 어떠셨어요? 한국 놈들이 얼마나 우기던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더군요. 동료들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야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체계적이라니요? 설마 그들 말에 넘어가신 건 아니죠? 저는 가져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촬영한 사진들과 수집한 문헌들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백제 기술자가 일본에 왔다는 기록이라고요? 사토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서기에도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순간 연구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동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소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소장실에 들어서자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 무슨 일입니까? 동료들이 이상하다고 하던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소장님, 한국에서 확인한 자료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릅니다.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한국 측 주장을 믿는 건 아니겠죠? 교수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사학자인데. 저는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어요. 백제와 고구려의 건축 기술, 일본으로의 전파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영향들,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자료들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역사 왜곡의 전문가잖아요.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명확한 증거들을 보여줘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30년간 이 분야 최고 전문가였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아내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대학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학과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학생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어떤 학생이 제가 수업에서 한국 건축을 칭찬했다고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사실 저는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교수님께서 일본 건축이 한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던데 사실인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학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학과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날 이후로 동료들과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어요. 연구소에서도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제 앞에서는 말을 아끼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자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사토가 직접 찾아와서 말했어요. 선배님, 정신 차리세요. 한국 놈들에게 완전히 속으신 거예요. 저는 차분히 답했어요. 사토야, 나는 증거를 봤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을 말이야. 하지만 사토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동료, 학생들까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학자로서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설령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서재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명확한 증거들이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진실을 외면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알릴 것인가?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과 인간으로서의 정직함을 지키기로 했어요. 먼저 연구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5년간 몸담았던 곳이었지만 더 이상 거짓된 연구를 계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소장이 저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만류했어요. 나카무라 교수, 정말 이러실 겁니까? 평생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명성보다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학자라면 사실 앞에 겸손해야죠. 그 다음 주 일본 건축학회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어요.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을 알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강연 당일
도쿄대학교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건축학계의 저명한 교수들과 언론인들이 모두 모였어요. 무대에 올라서며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일본 건축이 동양 건축의 정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의 연구를 통해 이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어요.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일본 건축의 뿌리는 한반도에 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뛰어난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건너와 우리 건축 문화의 기초를 놓았어요. 청중석에서 야유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는 서로 교류하며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한 교수가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나카무라 교수는 배신자입니다. 일본을 모독하는 발언을 중단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어요. 한국 장인들의 정신력을 직접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장인 정신을 배웠어요. 강연이 끝나자 강당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대부분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무대를 내려왔어요. 다음 날 신문들은 일제히 저를 비난했어요. 일본을 배신한 교수, 한국에 매수된 학자라는 제목들이 신문 머리 기사를 장식했습니다. 대학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학과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이제 더 이상 수업을 맡기기 어렵겠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진실을 말한 대가치고는 감당할 만했습니다. 집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는데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진실을 말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와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 강연 소식을 듣고 연락해온 거였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어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제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에 다시 왔을 때 김 교수님이 공항에서 맞이해 주셨어요. 나카무라 교수님,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셨군요.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진실을 인정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거든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어요. 학생들은 제 강의를 진지하게 들어줬고 동료 교수들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무엇보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가르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어느 날 강의 후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진실이 있는 곳이 제 고향입니다. 그날 밤 서울 시내를 산책하며 저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학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요. 한국 전통 건축을 연구하며 저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은 연구할수록 더욱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장인들에게서 배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것도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도 저는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 건축의 진짜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말이에요. 비록 고향을 떠나 있지만 진실과 함께하는 삶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일본 사람들도 이 진실을 받아들일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연구하고 가르칠 겁니다. 건축에는 국경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건축의 최고 권위자였던 나카무라 히로시 교수가 한국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평생의 편견을 버린 용기 있는 선택의 이야기였어요. 30년간 확신해왔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그는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진실만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 장인들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완벽할 때까지 계속 다듬고 또 다듬는 그 자세가 한국 전통 건축의 우수성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진실 앞에서 겸손해지는 자세 말이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이에요. 나카무라 교수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를 폄하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감동 내 국자에서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들,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우수성, 그리고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알고 계신 이야기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감동 내 국자와 함께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더 많이 발견해 나가요. 마지막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나카무라 교수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